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방글라데시 은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안 체계가 굉장히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체계는요.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체계고요. 동일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은행 내에 갖추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해킹 사고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또 다른 은행들도 다 그 대상이 됐고요. 그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 2월에 약 1,000억 원이 해킹으로 결국은 도난이 되고요. 이 자금은 필리핀의 카지노를 통해서 돈 세탁이 되어서 결국은 어딘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그 악성 코드를 지금은 이름이 FireEye라는 회사에 인수가 된 맨디언트라는 회사가 이 인텔리전스를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해서 보안 사고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서 추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개인정보가 있으면요. 개인정보의 식별 요소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비식별화를 하고 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식별화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시 재식별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재식별은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걸 의도적으로 재식별화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정보는 마음껏 활용해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서 발전하자.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간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쓸 것을 정부가 권고하고 있죠.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재식별화돼서 개인정보로 다시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됐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누게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리스크 관점에서 특히 양적 리스크 관점에서 표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취약점이 발견되고 거기에 따른 패치가 제공됐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백신도 업그레이드 된다 하면서 이게 딱 뜨거든요. 백신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떴을 때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회사가 취약점을 전부 다 패치한 그 시점까지 이 구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구간입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치가 나왔고 취약점도 발표가 됐거든요. 이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이 시간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보안에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안 활동이다. 그런데 이 앞쪽은요, 패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간은 전 세계에서 몇 명 모르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참고로 사건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영상에 나옵니다만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팀은요, 해커 그룹이고요. 이 해커 그룹이 굉장히 사업을 잘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다른 해커 그룹의 질투를 받아서 다른 해커 그룹이 이 해커 그룹을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내부 문서를 전부 다 탈취해서 위키리크스, 어산지가 만든 위키리크스에 올려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됐고요. 그 중에 어떤 문서에 견적서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그런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이런 이걸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익스플로이트를 구매한 기관은 CIA도 있고 FBI도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도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그런 부정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인지 그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이렇게 뭐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야 되는데 13월이 있다거나 뭐 이런 노이즈들도 다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쓸 수 있게 한 다음에 군집화하고, 군집화한 다음에 그 그룹별로 이거는 부정행위인가 아닌가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위 기준을 딱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이 행위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또 잘 되는지도 맞춰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소위 말해서 언노운 어택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언노운 어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됐고, 그걸 탐지하게 돼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는 바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이제 혼자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전문가하고 연대하고 또 협업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 공유를 했을 때 많은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함께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금융보안의 대응 플랫폼은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데이터 피딩 영역에서 뭐 예를 들어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장비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OS에 따라서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각종 컴플라이언스 틀에도 맞추고 로직에도 맞춰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틀, 이런 틀을 운영하면서 함께 보안 전문가들이 연합해서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툴이 되고요. 잘 레포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의사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시화시켜주는 것들이 핵심이다. 비전문가도 또는 경영진도 이런 레포트를 보면서 그때그때 의사결정에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